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 이야기 먼저 할 겁니다. 4,600도 오늘은 또 뚫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동안에 우리 코스피 뜨겁게 달아오른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네. 이제 뜨겁다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 설명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제 폭발하고 있다. 폭발하고 있다. 예, 뭐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정말 뜨겁습니다. 자, 올 들어서 한 번도 안 빼고 매일같이 올랐는데요. 올해 많은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4,500원을 돌파하면 잘할 것이다. 네. 그 정도면 많이 오른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애널리스트가 반을 넘어요. 그런데 지금 4영업일 만에 새해 시작한 지 4영업일 만에 그 예상 다 깨버렸고요. 그렇죠. 지금 4,611까지 올라갔거든요. 5,000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특이한, 뭐 근래에는 듣도 보도 못한 급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예. 뭐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코스피의 상장 종목이 약 1,000개 가까운데 지금 이 시각에 오늘 들어서 상승한 종목은 182개, 하락한 종목이 718개.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주 이러면 당연히 종합 주가 지수인 코스피도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미국의 뉴욕 증시 S&P도 마찬가지지만 가중 평균치라는 걸 쓰거든요. 덩치가 큰 사람은 조금 올라도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조금 떨어지면 또 지수에서 하락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흔히 반차 경제라고 국제사회에서는 불러요. 반차. 반차 쓰고 놀러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반차. 자, 반도체와 차. 자동차요? 예,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강한 나라. 그 편중도가 굉장히 심한데 그 반차에 속한 기업들이 우리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권을 완전히 포진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오르니까 가중 평균을 했을 때 우리나라 종합 주가에서는 굉장히 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개미들이나 또 많은 이런 종목들에 살짝 비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주가가 떨어지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굉장히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런 특별한 종목 몇 개가 오르느냐? 이게 바로 반도체의 힘인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확산이 되고, 과거의 인공지능 1년 전, 6개월 전만 해도 이게 생성형, 무슨 인공지능에 검색해주고 이런 거로 주류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별로 주목을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인공지능에서 움직이는 형체가 있는 물리적 인공지능, 걸어다니고 공장에 실전 배치되는, 이것은 제조업과 인공지능 두 개가 다 갖춰진 나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가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상위 종목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CES가 열리고 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런 수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AI 로보틱스 전략을 공개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르고 있는데 이 현대차 주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가전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식 이름이 라스베가스 가전쇼예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해서 CES인데, 가전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대부분 AI입니다. AI 뭐 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계의 중심이 AI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6년도 CES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피지컬 AI, 형체가 있는 물리적 AI.
두 번째가 산업용 AI입니다. 요 두 개 다가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대목.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돈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이제 미래의 기대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이 물리적 AI, 피지컬 AI가 이게 투자가 늘면 한국 기업들이 잘 되겠지. 지난번에 깐부 동맹이라는 거 우리 치킨집에서 지난해 연말이죠.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우리나라의 현대차 또 삼성 이렇게 CEO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엔비디아가 먼저 와서 한국에 이제 GPU 반도체 줄게.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피지컬 반도체 좀 피지컬 인공지능 만들어 달라.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이게 중국을 뺀 현재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지금 앵커님 현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현대가 어저께 로봇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렇죠. 이 현대가 그 미국의 로봇 회사를 수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도 로봇가 잘 안 팔리니까 투자는 많이 되고 그래서 왜 돈도 안 되는 이런 걸 사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신의 한 수가 된 것이죠. 싸게 샀는데 거기서 만든 이 로봇가 사람보다도 더 유연하게 오른쪽, 왼쪽, 좌우, 상하 뒤집으면서 관절 운동까지 하는 모습.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피지컬 AI거든요. 움직이는 인공지능. 과거의 로봇하고도 좀 다른 게요. 과거의 로봇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인데 지금 인공지능 피지컬 AI는 입력한 것은 물론이고 생각해가면서 이를테면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다. 이러면 이게 뭘까 하는 어느 정도의 추론도 가능한 그런 지금 인공지능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현대차는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GPU를 받아서 피지컬 AI를 한다. 이게 지난번 깐부 동맹 때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 현대차가 구글의 딥마인드하고 전략적 동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봇 안에 구글의 딥마인드가 들어가면 로봇가 피지컬 AI도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대차가 그동안에 자율차, 전기차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딥마인드가 들어오면 현대차가 테슬라를 앞설 수도 있다. 사실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자동차 만드는 하드웨어 역사와 전통 기술 이런 면에서 현대차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글이 합세하면 마치 지금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이게 하드웨어 갤럭시는 삼성전자가 만드는 겁니다만 이것을 움직이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구글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글과 삼성 동맹으로 가능한 건데 자동차에서도 현대차와 구글 동맹으로 이제 움직이는 스마트폰, 움직이는 로봇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현대차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바로 저희 본격적으로 CES 2026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막을 했고 정말 전 세계 테크 일명 덕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떤 부분 좀 집중하십니까? 예, 이 실리콘밸리에 지금 현재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공장이나 이런 것이 연구실은 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별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반드시 라스베가스 가전쇼를 가라. 가전쇼를 들어가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도 들어가는 비용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라스베가스 가전쇼가 중요하냐면요. 여기가 돈줄이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왜 여기 와서 공개하느냐. 그 많은 투자가들, 벤처 투자가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좀 괜찮은 기술이다라면 내가 투자할게. 내한테 지분 좀 넘겨. 이러면서 그에게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게요. 시장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서
될 산업과 안 될 산업 이것을 보통 사회주의 국가나 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정부가 될 산업을 판정해서 돈을 대주는데 그게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전쇼와 금융이 같이 해가지고 붙으면 돈을 아무나 투자하지 않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사실 투자가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돈이 만나는 그러니까 우수한 기술이 다 나오고 저기를 가보면 앞으로 어떤 기술이 주도하겠다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게 70년대 초반부터 생겼는데요. 과거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텔레비전 저희들이 어릴 때는 가면 냉장고와 텔레비전 경쟁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자동차를 거쳐서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와버렸는데 이번에 인공지능 그야말로 AX라는 표현 경제학자들이 AX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세상이 인공지능 아니면 이제 없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아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제품에 지금 인공지능이 달라붙고 그 인공지능과 제조업에 성공하는 곳이 바로 성자고 여기에 낙후된 사람은 패자다. 역사의 성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굉장히 중대한 순간이다. 다만 예. 한 가지 조심할 거는요. 예.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끌어가요. 그런데 과거에도 산업혁명의 전기기관이 나왔다든지 IT가 했을 때 그게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처음부터 계속 잘 된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부침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렸다가. 특히 금융투자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클을 잘 판단해야지. 무조건 인공지능이 들어갔다. 몰빵하자. 이런 것은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 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도 보면은 저거 지금 로봇이 빨래를 개는 건가요? 아무튼 계속 저런 식의 기술들이 저희에게 막 영상들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냉장고 앞에서 열어주고 그러면 막 냉장고 열어주고 이런 것들 우리 기업들이 특히나 지금 좋은 제품들 특별하게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요.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렇게 빨래도 하고 예. 청소도 대신해주는 저런 미세한 로봇 저 안에는 전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저 기능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러니까 저 경쟁이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할수록 반도체 판매량 또 반도체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게 예. 첫 번째 한국 정권 시장이 뜨는 이유가 하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제조업이 강한 유럽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중국이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강하고 양이 많은 나라인데 지금 미국의 견제 때문에 중국과 직접 협력, 동맹관계를 맺기가 좀 부담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 등 몇 나라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조업까지 연결하는 대목, 그 완성품에서도 한국이 유리할 것이다.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하지 않아도 미국사도 중국사든 그 안에 반도체는 결국은 한국이 팔지 않겠느냐.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 쪽으로 뜨고 있고 예.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 제조업이 정말 물실호기 수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깐부회동, 치맥회동 정말 많은 이슈가 됐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젠센홍 엔비디아 CEO가 또 2차 깐부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연 둘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젠슨황은 요즘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폭등하는 예.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사나이입니다. 예.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지금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예, 바람을 핀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벤츠랑. 예, 이게 원래 젠슨황은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중에서도 게임용 반도체 그 게임용 반도체가 지금 바로 인공지능용 반도체고 한평생 게임용 반도체 해온 분인데요. 이분이 CES 기조연설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을 냈죠. 우리 로보택시 합니다. 뭐 대충 로보택시는 누구든지 트라이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2026년 1분기에 로보택시 차량을 시중에 풀 겁니다. 뭐 이게 상업화까지는 안 가지만 일단 굴러다니게 할 거다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사이에 시나브르 이 엔비디아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외형은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잡고 그 벤츠를 움직이는 인공지능 기술 이것을 엔비디아가 개발을 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마치 구글이 머리를 개발해서 웨이모에게 지금 줘서 구글 차가 굴러다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좀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로보택시가 앞으로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인데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급 문제도 없이 싼 가격으로 갖다 심으면 그러면 훨씬 더 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쇼크를 받아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테슬라 뭐 하루 주가 가지고 우리가 뭐 단정은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로보택시의 전면전이 지금 왔다.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볼 때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중요하지만 대중적 차로서 가장 많이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도 현대차가 차 판매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현대차하고 만약에 자율차 로보택시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자율차 늦었는데 엔비디아하고 한번 동맹해봐.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구글과 한쪽에 동맹을 하고 또 라스베가스 깐부 동맹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동맹을 했다. 물론 라스베가스 깐부 동맹은 치킨이 그렇게 맛은 없을 거예요. 서울만큼. 예. 뭐 그러나 어쨌든 예. 그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에 된 거는 물론 아닙니다.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은 험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일단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인공지능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섰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의 주력 대표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CES 이야기 좀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CES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저희는 국내 경제적인 얘기해보고 싶은데 특히나 외환 보유고가 지금 지난해 12월에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걸 잡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많이 썼다라는 평가들도 있던데 그래서 지금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요? 예,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예. 외환 보유액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IMF. 예, 1997년 외환 보유액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국 경제가 사실상 부도가 나버렸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외환 보유액 계속해서 늘다가 12월 달 치가 무려 26억 달러를 한 달 만에 줄어들었다. 보통 연말이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 자, 표가 굉장히 지금 잘 그려져 있는데요. 2021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12월 달에 또 한 번 줄었는데 자, 이게 경상수지가 IMF 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기 때문에 수출이 바라면 기업들이 돈을 외국으로 실어내기 때문에 적자인 거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만 요즘은 우리 경상수지 흑자잖아요. 예. 돈이 들어오는데 왜 외환 보유고는 줄어드느냐. 그런 면에서 외환 보유고 줄어드는 그 감소폭이요. IMF 때보다도 감소폭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우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요. 그때처럼 그렇게 작지가 않고 외환 보유고 이외에도 우리가 순채권국으로 해외에 받을 돈,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웬만큼 줄어도 네. 우리나라 외환 위기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줄면 저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달러가 사라진 것은 한국은행이 달러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왜 팔았느냐? 자, 한국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면 금융시장에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에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환율 안정을 하기 위한 대가치고는 상당히 안타깝죠. 달러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죠. 예. 저 달러를 다시 확보하려면 만약에 환율이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뭐 그런데 일단은 12월 달에 환율 방어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쓰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는 있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거시경제 안전성을 좀 높여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달러를 외국으로 안 빼내고 또 외국에 있는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도록 먹거리 한국에 투자하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네. 보여주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기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 주제는요. 대기업 총수 일가 중에 외국 국적자 비율이 3, 4세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래서 약 10%나 된다라고 하는데 좀 예를 들어보면 또 쿠팡 사태가 최근에 일어났는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미국 국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또 한국 이런 법인에 대한 책임은 또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입니다. 국적이라는 게 본인이 원하면 택할 수도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일반 개인이 뭐 미국 국적자다 이것은 각자의 알아서 할 문제인데 문제는 대기업들 또 정부의 혜택, 금융기관의 혜택을 많이 받는 기업의 총수가 외국 국적자다 했을 때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정거래법에 많은 규제들이 국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이 외국인이면 한국에 기업이 있어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잘 지적해 둔 쿠팡의 김범석, 봄킴이라는 분이거든요. 쿠팡의 김범석 이분은 좀 더 노골적이죠. 본인 국적만 미국인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사 잘하다가 돈을 좀 버니까 회사를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어요. 아예. 옮겨가지고 거기서 홀딩스라는 쿠팡 인코퍼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자회사를 한국 걸 운영을 하니까 한국에 상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생겨도 지금 총수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서 10% 재벌 총수 가문의 10%가 외국 국적자다 이러면 한국의 법 체계 이런 게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좀 근본을 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